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문득 그런 분들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요? 연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사고 팔고, 네. 그다음 흠슬라 두슬라 샀다가 팔고, 메타버스 샀다 팔고, 게임주 사고, 마지막에 반도체를 산. 네. 뭔가 그 파도 타기 정말 잘한 분들 혹시라도 있을까라는 생각.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보셨어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출발 네. 성공 투자 여러분. 저희가 글쎄 막 엄청 빨리 한 달 전, 두 달 전에 예견했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그 흐름을 타고 맞아요. 브리핑을 해드리지 않았나. 여러분, 예,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으면 저희가 참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당장 오늘 있는 이슈부터 좀 시장의 대세가 될 수 있는 이슈들까지 또 정리를 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다음 파도 한번 잘 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계속 나왔었던 뉴스 가운데 그러니까 이전에도 어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삼성과 LG 간의 동맹설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고 확정화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길래요.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 패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물량이나 가격 그리고 삼성이 OLED TV를 가지고 어떻게 라인업을 배치할 것인지 그것만 지금 최종 협상 중이다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사실 강세를 기록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은 빨간불을 켰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삼성 전자 같은 경우에 OLED TV 내년 목표량이 200만 대입니다.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출하할 수 있는 생산량이 10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연간 생산 능력이 1100만 대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SOS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전략적으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뭐 이거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차 백색 OLED 패널 출하량은 지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모멘텀들이나 기대감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 두 번째는 LCD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LCD 패널, 삼성향 LCD 패널 공급도 지금 확대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조 단위로 서로 공급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게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고 내년이 되면 때문에 지금 공급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하면서 아무래도 계약상에서도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하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들, 강한 탄력들 기대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다음 장을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좀 눌림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LCD 패널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인데 어떤 하락세가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 정도 속도와 그리고 수요라면 내년에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내년 1분기에 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전에도 한 두세 달 전에 두 달 전쯤에 LG 디스플레이에 관련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력은 모멘텀들이 쌓여간다라면서 말씀드렸던 어떤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 XR 기기 출시 뭐 이런 모멘텀들까지 겹쳐지다 보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한 25만 원에서 28만 5천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하고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 요소들을 저희가 뭐 꾸준하게 짚어왔었는데 사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쪽에 OLED 침투율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네. 하고 대형 OLED TV 판매사가 글로벌 16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패널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인데 뭐 요즘에 한창 흐름 좋은 이 디스플레이 OLED 관련 소재주들도 궁금해지기도 해서 그들의 흐름도 우리가 좀 잘 쫓아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얘기 저는 또 해보려고 해요. 어쩜 이렇게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을지. 2021년 올해 3분기까지 흐름을 복기를 해보면 반도체 섹터는 소외됐었고 국내 업체들은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소외는 더욱더 컸었던 한 해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대다수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만 해도 한 41% 정도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자리거나 혹은 연초 대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조금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메모리 쪽은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건데 신한금융투자에서 꽤나 좀 타당한 근거들을 내세우면서 내년도는 비메모리보다 메모리가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나누고자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은 동일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SK하이닉스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노란 게 SK하이닉스거든요. 결국에 방향은 같게 흘러간다. 서버건, PC건, D램이건 전방 산업이 같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금 늦을지언정 같이 갈 것이고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못 갔던 것은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은 과거에도 언제나 한 발 더 사이클에서 늦게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재고 소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파란색이 TSMC고 회색 빛깔이 SK하이닉스인데 과거 2015년, 16년 또 18년 이때를 봐도 항상 TSMC가 조금은 더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메모리 쪽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라는 것에서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메모리 업황이 그래서 내년도에 좋아질 거다.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로는 IT 공급망 정상화될 것이고 인텔이나 AMD 신규 서버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고 또 미국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이 JWCC가 상당히 큰 힘이 돼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미국의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멀티 클라우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모든 군 기관 정보를 하나의 클라우드로 통합하는 거고 적어도 수십억 달러로 추정이 되는데 어떤 업체가 이것을 계약을 따내던 간에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게 뭐 최종적으로 불확실성이 다 결정이 되는 게 내년 2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메모리 업체들 그중에 대표 주자인 우리 업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좀 괜찮지 않을까요, 이 내용? 내용 자체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설득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좀 못 갔었던 우리 업체들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보이니까 여기에 더 힘이 실리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었던 어떤 반도체나 장비주들의 어떤 반등하는 이유와 또 좀 다른 결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안심하고 이런 반도체 대장주부터 장비주들 더 사도 될지에 대한 궁금증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뭐 IT 공급망 정상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다음 장을 보시면 각각의 변수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고 신한금융투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쪽이 빨갈수록 심각이고 이쪽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라는 건데 네. 지금 4분기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내년도로 갈수록 공급 부족, 부품 차질, 뭐 중국 전력난 이슈들이 전부 다 완화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이슈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강력하게 투자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줘야 사실 투자자들이 안 헷갈리거든요. 고민보다는 지금 비중 늘려라. 사실 3분기 단기 조정 자리 나올 그 구간이었는데 생각보다 큰 조정이 나와버렸다. 그러니까 싸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모멘텀 콜 구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바닥에 대한 신뢰는 형성이 됐고 근데 상승 확신은 미형성된 상황이라 이제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혹 조정이 있더라도 이때만큼은 아닐 거고 조정은 짧고 조정이 나와도 시장보다는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막 초조해. 오늘 개장하면 사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초조한 우리들의 심리를 네. 과연 진만 팀장님은 어떻게 잡아주실지 궁금하네요. 참 이 세 번째 멘트가 딱 와닿기도 하고 이해도 될 뿐더러 사실 근데 SK하이닉스 하루 이틀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과연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글쎄 이게 시장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줄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큰 이슈 중에 하나여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정부가 이 포괄적 그리고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난 1년 동안도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부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어필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가입에 대한 가능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이거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TPP에서 빠지면서 CPTPP를 만들게 됐고 여기서 다시 한번 좀 붐업을 시키는 분위기였다가 우리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하기로 했고 2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걸 앞두고 나서 어떤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도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라별로 구성이 돼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단 CPTPP 회원국들만 봤을 때 전 세계 무역액의 한 15% 이상을 이 국가에서 돌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로 국한했을 때만 보더라도 이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비중을 보면 수출 비중이 23%, 수입 비중이 24%입니다.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가별로 정리는 해봤습니다. 지금 RCEP 국가들 이렇게 있고 그리고 RCEP과 CPTPP. 정말. 이렇게 이 15개 국가 같이 갖고 있는 국가가 있고요. 그리고 CPTPP와 또 RCEP 이렇게 겹쳐 있는 국가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이슈가 우리에서 네. 무슨 업종과 무슨 종목에 영향을 주는가가 시청자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FTA가 안 맺어진 나라 꼽아보면 멕시코 쪽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본이나 그다음에 호주, 베트남, 멕시코 한 이 정도로 요약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동남아 신남방 정책 있죠.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FTA를 못 맺은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멕시코와 FTA를 맺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어떤 업종군들이냐? 일단은 국가별로 수출 비중 품목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국가 중에서도 호주나 캐나다, 멕시코가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 비중이 꽤 많습니다. 자동차 캐나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게 된다면 여기서 자동차 업종이 최대 수혜를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당연히 나옵니다. 보시면 이외에도 철강 쪽이 있긴 합니다만 비중이 자동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포커싱이 이쪽으로 될 수밖에 없고 나라로 생각했을 때도 제가 멕시코 강조를 드렸잖아요. 다음 장 보시면 멕시코와 FTA 어떤 효과를 갖는 건 당연히 이게 첫 번째 있겠지만 두 번째는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그만큼 뛰어나다라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에 이미 멕시코에서 공장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떤 멕시코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미국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아니면 멕시코와 협력을 하면서 미국 시장으로의 접근도 좋아진다면 이건 꽝 먹고 알 먹고 둘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이 회자가 되느냐 이거는 그냥 단순 나열해봤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일단 현대차, 기아, 자동차 대장주들은 당연하겠고 자동차 부품주들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해 놓은 멕시코 수혜주들이 이 정도 있거든요.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진진해요. 사실 어제 나왔던 각 증권사 보고서들을 쭉 한번 읽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또 하나투자증권에서 네. 덜 오른 것, 못 오른 것 하면서 내년도에 좀 유망할 섹터 이렇게 꼽았는데 그 안에 들어간 게 또 자동차였거든요. 네. 그런 맥락의 전체적인 그림과 또 이런 이슈적인 포인트까지 더해지면 또 연말 연초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꾸준하게 이슈 놓고 체크해 볼게요. 자, 여러 이슈들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출발합니다.
예, 그러면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투자 전략으로는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어떤 삼성과의 동맹, 이거는 사실 모르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점점 사실 더 구체화되는 것 같고 정황이나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 상황이 뭐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뉴스가 점점 구체화된다면 LG 디스플레이에게 얼마나 주가 탄력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역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악원도 없는데 둘이 LG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제 OLED 관련된 이슈로 두 기업이 굉장히 싸웠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슈가 있을 만큼 두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이후에 어느 정도 둘이 휴전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좀 잦아들다가 최근에 동맹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맹설이 처음에는 설로 나오다가 이제는 굉장히 구체화돼서 이제 일리가 있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을 추합을 해보면은 두 회사 다 어느 정도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이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삼성이 내년에 QLED 관련된 본격적인 양산을 들어갈 테고 이제 지금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양산 능력을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LG 디스플레이 위탁을 맡김으로써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나 이제 프리미엄 가전이 안 팔리게 될 경우 먼저 선제적으로 늘린 공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LCD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CD 패널 값이 안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전만큼 회복을 할 가능성은 극히 적어지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삼성의 OLED를 좀 생산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즉 이제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회사 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OLED 시장 굉장히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며 그 밑에 소재나 부품주들도 앞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렇게 평가들 들어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떤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한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와 목표 주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OLED 관련된 이제 긍정적인 이슈는 있으나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LCD 관련된 이슈들이 발목이 잡는데 이 부분이 크게 변동폭이 없고 지금 바닥에서 다시 D램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 바닥에서 어느 정도 유지만 한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대차장부 순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이슈로 좀 쇼커버링의 기대까지 좀 덧붙일 수 있으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8,000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소재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솔루트 3단 소재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주요 소재를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동박이나 전지박 관련 사업들도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정말 탄탄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1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인데 이제 QLED나 폴드 쪽 이제 폴더블도 굉장히 성장을 하주 하기 때문에 관련된 필름주, 이제 OLED 관련된 이슈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4분기 좀 최대 실적이 전망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 5만 원 정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제가 앞서 브리핑을 드릴 때 목표 주가를 잘못 말씀드렸는데 25만 원에서 28만 원대가 아니라 28,000원대라는 거 정정을 제가 해드리고요. 이외에도 중소형주 가운데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 세 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흐름들 저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반도체에 대한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긴 한데 워낙 좀 실망감도 그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 리스크가 다 없어졌나라는 좀 궁금증도 있고 이외 다른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아직 늦지 않은 종목 어떤 게 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은 다졌는데 사실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안 좋다는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된 이슈가 있었을 때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지만 그런 좀 시장적인 문제는 벗어나기 좀 힘들 거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장점과 단점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제 문제점, 뭐 디램 가격에 대해서 좀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위헌도 이전에 제시가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전에 삼성전자가 가장 고점에 찍었을 때는 디램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의견, 즉 단기별로 의견이 굉장히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디램에 대한 우려는 긍정적이라고 마치 현재는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언제든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점으로 나왔던 문제들, 뭐 글로벌 공급망 이슈, 그다음에 좀 디램 축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좀 주가가 빠졌던 상황인데 다시 한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시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다 이제 조금 더 고점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글쎄요, 전체적인 의견이나 뉘앙스는 알았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 제시 하나 하거나 매수 의견을 낼 때 이거는 그러면 지금은 사면 안 된다는 쪽이에요? 저는 이제 현재 위치에선 지금 중립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르고 사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은 이제 두 종목 다 딱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8만 전자를 가느냐, 네. 하이닉스가 13만 원을 가느냐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위치로 올라서면 코스피가 3천 후반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시장에서 글로벌적인 문제들이 아직 노출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보고, 현재 신규 매수 자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왜냐면은 미국 이제 대만에 있는 TSMC도 좋은 건 다 아는데 주가가 옆으로 가는 이유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신규 매수로는 좀 부담스럽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8만 원이 넘는지 13만 원이 넘는지 여부를 조금 보시는 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8만 원대와 13만 원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해줬고, 그러면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예 뒤로 묶어두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좋아하는 종목을 또 가져왔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또 만약에 관련 중소형 이제 스몰캡 공략을 해보실 분들은 하나마이크론을 한번 또 다시 한번 공략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적정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부담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워낙 신규 투자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공략 가능하다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해줬고요. 목표 주가 3만 원 저희가 바라보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오늘의 진만 스픽은 역시 굵직한 2차 전지 소재 쪽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보름 한 달 정도 많이 떨어졌으니 이제 살 법은 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나올지도 궁금해집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대장의 품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온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상대적으로 공매도나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10% 넘게 빠졌는데 너무 올해만 거의 200%, 300% 가까이 상승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에 어느 정도 워낙 성장세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펀드 라인을 맞추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했다.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워낙 이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인데, 두 종목을 오히려 더 계속적으로 공략, 즉 저점 매수를 하셔야지 내년도 농사를 좀 지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 LNF 뭐 종목이야 너무나도 잘 아실 테고.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시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승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뭐 사실 종목은 워낙 유명해서 따로 이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이제 의미 있고, 내년에 이 평균 단가를 싸움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제 47만 원에서 49만 원까지 아직 하락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아직 하락 여력이 조금 있고, 매수가로는 한 47만 원에서 49만 원 정도.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한 18만 원에서 한 19만 원 정도까지 한번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이지만 아직 물량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반영이 돼서 이 부분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NF 매수 가능 시점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계속 체크하면서 흐름들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DB금융투자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